여러분, 인생 70줄에 들어서면 세상 이치 다 깨우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평생 내 몸같이 아끼던 자식놈을 내 손으로 정리하고 30년 넘게 형님, 아우하던 친구들을 단칼에 끊어내는 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밤잠 설치고 친구들 모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망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어 눈물 훔치시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모든 걸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인생의 봄날을 다시 찾았을까요? 오늘 제가 전북 김제 들녘에서 피눈물 흘리며 깨달은 노후의 진실을 다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김제에서 평생 흙 파먹고 산 71살 이춘섭입니다. 옆에는 제 고생 다 지켜보며 발톱이 빠지게 일한 70살 아내 선자가 있고요. 우리는 남들처럼 든든한 공무원 연금도 없고 젊을 때 앞만 보고 달리느라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그저 자식 하나 잘 키우면 그게 내 최고의 보험이고 연금이라 믿었죠.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기초연금 32만 원. 부부 합쳐 6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버티려니 숨이 턱 막히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시골에 2억 원대 전원주택 하나 있고 조상님께 물려받은 1억 원대 300평 밭이 있으니 우리는 연금 거지여도 땅 부자 아니냐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후에 현금 없는 땅은 그저 세금만 갉아먹는 그림의 떡일 뿐이더라고요. 그런 우리 부부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은 가장 믿었던 아들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야, 춘섭아, 너 이번에도 회비 5만 원 안 냈더라? 아무리 어려워도 30년 지기들 모임인데 이건 예의가 아니지. 지난달 전주 외곽가든에서 열린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회장 맡은 놈이 대놓고 면박을 주더군요. 누구는 공무원 퇴직해서 매달 300만 원씩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고 누구는 아들이 대기업 다녀서 용돈을 수백씩 준다며 자랑질인데 기초연금 받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제 사정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다들 알면서도 즐기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못난 친구 하나 세워두고 은근히 밟는 그 눈빛들. 야, 너 아들은 전주에서 장사 잘 된다며? 근데 왜 애비 회비 하나 못 내주냐?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술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놈들이 말하는 제 아들, 전주 팔복동 공단에서 페인트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하는 그 아들이 제 노후를 통째로 삼켜버린 괴물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아들놈은 팔복동에서 자동차 도장 일을 했습니다. 매번 김제로 내려올 때마다 아버지, 나도 사장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라며 울먹였죠.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데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제 전 재산인 김제집과 밭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들놈 공업사 자리를 마련해주고 장비까지 싹 들여줬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열심히 하는가 싶더니 이내 술에 취해 일도 안 나가고 공업사는 동네 건달들 아지트가 됐더군요. 대출 이자는 제 앞으로 꼬박꼬박 날아오는데 아들놈은 전화도 안 받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집과 땅이 경매로 넘어가네 마네하는 상황까지 몰리니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노후를 갉아먹는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아들놈과 인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만 가득했던 친구놈들도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자식 리스크, 친구 리스크, 이 두 가지만 정리해도 노후의 절반은 성공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달랑 기초연금 몇십만 원과 작은 텃밭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수억 원대 자산이 있을 때보다, 가식적인 친구들이 수십 명 있을 때보다 지금이 100배, 1000배 더 편안합니다. 도대체 제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왜 모든 걸 버린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전해드릴 제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솔직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앞날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전북 김제만경 들녘은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습니다. 그 광활한 땅에서 평생을 흙이랑 싸우며 살았죠. 젊었을 땐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남들 잠든 새벽 4시 반이면 장화 신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여름이면 장마에 벼가 쓰러질까봐 잠 한숨 못 자고 물골을 보러 다녔고, 겨울이면 살을 애는 칼바람을 맞으며 내년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허리는 굽고 무릎 연골은 다 닳아서 비만 오면 쑤셔댔지만 제 손에는 항상 흙먼지와 비료 냄새가 가시질 않았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은 전주 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겠지. 그 희망 하나로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땅은 정직하다고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농사지어 번 돈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 선자랑 시장 통닭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아까워하며 모았죠. 그렇게 모은 돈은 전부 전주로 유학 보낸 아들놈 뒷바라지에 들어갔습니다. 학비에, 자취방 월세에, 나중에는 기술 배운다고 기계값까지. 부모 가슴은 타들어가는데 아들놈은 고생하는 부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번 돈 타령만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라에서 들어라 하는 보험 하나 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 몇만 원이면 아들놈 소고기 한 근이라도 더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몸 아픈 건 그저 참으면 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 드는데 개인연금이라도 하나 부어야 하지 않을까? 아내 선자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도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들놈 전주에서 자리 잡는 게 급하지. 우린 아직 사지 멀쩡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최소한만 유지하거나 그마저도 밀리기 일쑤였죠. 제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험은 아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내 노후고 그게 내 연금이지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농사꾼에게 남은 건 골병든 몸과 언제 팔릴지 모르는 땅덩어리뿐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드니 농사일도 예전 같지 않고 비료값에 인건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푼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통장을 보니 잔고가 뻔하더라고요. 아내 선자의 손은 이미 농사일로 갈라지고 터져서 핸드크림 한 통 발라도 소용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 손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게 고작 이 정도인가 싶어 만경강 두 개 앉아 담배만 연거푸 피워댔습니다. 결국 70줄에 들어서면서 김제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남들 다 받는다는 연금 나도 얼마나 받나 궁금했거든요. 창구 직원이 조회해보더니 그러더군요. 어르신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기초연금 대상자시네요. 한 달에 32만 원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대한민국 땅에서 세금 내고 땀 흘려 일했는데 국가가 제 노후를 책임져주는 돈이 고작 32만 원이라니요. 아내 선자랑 합쳐봐야 60만 원 조금 넘는 돈. 그걸로 김제 전원주택 전기세 내고 약값하고 기름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노인네 둘이 살아가기엔 턱없이 모자란 액수였죠. 그때 옆 창구에서는 공무원 퇴직했다는 양반이 매달 수백만 원씩 나오는 연금 서류를 챙기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평생 흙이랑 싸우며 국민들 먹거리 책임졌는데 왜 내 노후는 이렇게 초라해야 하나 싶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받는 인생이라고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돈을 메워보려고 아들놈에게 손을 뻗었던 게 우리 부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시작이었다는 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만 믿고 본인 노후 준비 하나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미련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제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남짓 가면 전주 팔복동 공단이 나옵니다. 거기는 공기가 달라요. 매캐한 매연 냄새에 코를 찌르는 신어 냄새가 진동을 하죠. 제 아들놈은 거기서 자동차 도색일을 했습니다. 30 중반이 넘도록 남의 밑에서 페인트 칠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들놈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먼 연탄재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기름때가 찌든 작업복을 입고 나오는 아들 얼굴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애비야, 밥은 챙겨 먹고 하냐? 힘들면 그만하고 김제 내려오라니까. 제 말에 아들은 대답 대신 침을 퇴뱉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내려가서 뭐 해요? 평생 흙 파먹고 기초연금이나 받으면서 살라고요? 나도 기술 있는데 내 가게 하나만 있으면 대박 날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의 그 결핍이, 그 욕심이 우리 노부부의 마지막 생명줄을 갉아먹을 줄은요. 여러분, 자식이 고생하는 꼴 보는 거 부모한테는 칼로 살을 베는 것보다 아픈 법이죠. 하지만 그때 그 아픔을 참았어야 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미련한 정이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놈이 전주에서 소주 몇 병을 사들고 김제로 내려왔더군요. 말없이 술잔만 비우더니 갑자기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팔복동 입구에 진짜 목 좋은 자리를 봐뒀어요. 지금 사장님이 급하게 넘긴다는데 그거 제가 잡으면 인생 역전입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기 차리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우습게 벌어요. 그 돈 벌어서 아버지 용돈도 수백씩 드리고 어머니 고생 안 하게 아파트도 사드릴게요. 저 결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 선자는 이미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저러다 병들겠어. 우리가 가진 게 땅밖에 더 있어? 그거라도 써서 아들 살려야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밭은 제 조상님이 물려주신 뼈아픈 유산이고 이 집은 우리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저렇게 울면서 사정하는데 어떤 부모가 끝까지 모른 척하겠습니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아들의 눈물에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을 지금도 매일 밤 꿈속에서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사업한다고, 장사한다고 집 담보 잡혀달라는 분 계십니까? 제 이야기 끝까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결국 며칠 뒤 아들놈 손에 끌려 김제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원 앞에 앉으니 공기가 차갑더라고요. 담보대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 전원주택 2억 원에 300평 밭 1억 원을 묶으니 대출이 2억 원까지 나온다대요. 어르신, 이 대출은 이자가 꽤 높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직원의 말에 아들이 얼른 가로챘습니다. 아이 걱정 마세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건데 이자 몇백이 문제겠습니까? 손이 떨려서 인감도장을 찍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도장 한 번에 제 70년 세월이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희망에 부푼 아들 얼굴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 아들놈 효도 한번 받아보자. 나중에 이 돈 갚고 나면 우리 부부 연금 대신 용돈 받으며 살면 되지. 그런 미련한 생각으로 결국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니 농협 건물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시골 노인네들 돈 뜯어내는 게 제일 쉽다는 그 무서운 현실을 저는 그때 간과했던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돈 2억이 아들 통장으로 꽂히는 순간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했던 눈물은 사라지고 벌써 성공이라도 한 듯 어깨에 힘을 주며 전주로 떠나버렸죠. 여러분, 자식에게 돈 줄 때는 그 돈이 자식의 앞날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부모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주 팔복동 공단 입구에
아들놈 이름 석자가 박힌 간판이 올라가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김제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장롱 속에 묵혀뒀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생 흙 묻은 장화만 신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날은 구두약 발라 반짝거리는 구두까지 신고 전주로 향했죠. 멀리서도 환하게 빛나는 공업사 건물을 보는데 제 가슴이 왜 그렇게 벅차오르던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저 이제 진짜 사장이에요. 기름때 조금 묻은 작업복을 입고 활짝 웃는 아들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처럼 보였습니다. 제 집이랑 밭을 담보로 받은 2억 원의 대출이 저렇게 번듯한 가게로 변해 있는 걸 보니 그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 선자는 공업사 구석구석을 닦으며 우리 아들 장하다. 이제 꽃길만 걷자며 연신 눈물을 훔치대요. 가게 안에는 최신식 도장 기계들이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고 사고난 차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 기계들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들이 타준 믹스커피 한 잔이 왜 그렇게 달콤하던지 70년 인생에 그렇게 맛있는 커피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자식 잘 되라고 고생한 보람이구나 싶어 저는 허공을 보며 몇 번이나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성공한 척할 때 부모는 박수가 아니라 장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 화려한 간판 뒤에서 제 노후가 서서히 썩어들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가게 문을 연 기쁨은 잠시였고 진짜 위기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개업하고 처음 두세 달은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매주 토요일이면 김제로 내려와 빳빳한 5만원권으로 채워진 50만원짜리 용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이자 내고 남은 거예요. 어머니랑 소고기 사드세요. 기초연금 32만원으로 벌벌 떨며 시장 콩나물값 깎던 우리 부부에게 그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인생 역전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아내 선자는 그 돈을 아끼고 아껴서 제 보양식을 차리고 나중에 손주 생기면 줄 거라고 통장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나가면 동네 노인네들이 다들 저를 우러러보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춘섭이네는 아들이 전주에서 크게 사장님 한다며? 이제 자식 보험 제대로 들었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져서 제가 평소 아끼던 바카스 한 박스씩을 동네 사람들에게 돌리곤 했습니다. 평생 연금 하나 제대로 준비 못해서 무시당하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는 공무원 연금 받는다는데 나는 아들 연금 받는다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쳤죠. 동창 모임에 가도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뻔했지만 아들이 잘 나가니 세상 모든 게 제 것인 양당당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모든 게 다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더라고요. 아들이 주는 그 용돈 봉투가 사실은 제 살점을 베어낸 돈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아내랑 마주 앉아 소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고 말하던 그 밤이 제 인생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그 고기를 차마 씹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행복이 너무 길면 의심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놈이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를 타고 김제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벌써 이런 차를 사면 어떡하냐? 빚부터 갚아야지. 하고 제가 한마디 했더니 아들은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사장이 똥차 타고 다니면 전주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게 다 영업이고 신용이에요. 그 자신만만한 표정에 저는 또 한 번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 사장 소리 들으려면 겉모양도 중요하겠지 하고 스스로를 속였던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은 이미 그때부터 가게 수입을 술값과 도박으로 날리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피 같은 집과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전주 팔복동 밤거리의 유흥비로 흩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게에 손님이 넘쳐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들놈 술친구들이 공짜로 차를 고치러 오거나 사무실을 술판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김제에서 우리 아들 사업 잘 된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막걸리나 샀던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겉모습과 달리 아들놈은 이미 사채까지 손을 대고 있었고 김제 농협에서는 연체 독촉장이 조용히 발송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이 갑자기 돈 잘 번다고 자랑하나요? 부모한테 용돈 몇십만 원 툭 던져준다고 이제 내 노후는 걱정 없다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 봉투 속에 든 돈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지막 생명줄을 갉아먹는 독 묻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짜 행복에 취해 정작 확인해야 할 대출 이자 납입 내역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자식이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가져오는 용돈에 웃음꽃이 피었고 선자랑 저는 매일 밤 행복한 미래만 꿈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곧 몰아칠 반전의 습격에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만 남았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외제차를 타고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외제차 바퀴 자국이 제 가슴팍을 밟고 지나가는 것 같던 불길한 예감을 저는 왜 무시했을까요? 전북 김제만경 벌판에 서리가 내리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내 선자가 끓여준 시래기국에 밥 한 술 뜨고 있는데 김제 농협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아들놈이 알아서 잘 처리했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겼을 텐데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직원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춘섭 어르신, 대출 이자가 석 달째 연체되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면 경매 절차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리며 국그릇에 툭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우리 아들이 매달 이자 내고 저한테 용돈까지 줬는데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급하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연체 금액만 수백만 원에 원금 상환 독촉까지 시작됐다는 말에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가져다 준 그 빳빳한 50만 원 봉투, 그게 사실은 제 살점을 떼어서 준 거나 다름없었죠. 알고 보니 아들놈은 대출 이자는커녕 공업사 월세도 못 내고 있었고 저한테 준 용돈은 다른 곳에서 사채를 끌어다 쓴 눈속임이었던 겁니다. 아내 선자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자야, 우리 집이랑 밭이 날아가게 생겼다. 그 말을 뱉는 순간 평생 일궈온 제 70년 인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 타고 전주 팔복동 공업사로 달려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활기차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던 곳인데 도착해보니 정막만 가득하더군요. 셔터는 반쯤 내려가 있고 입구에는 개업할 때 제가 사준 화환들이 말라 비틀어져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니고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인 재떨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놈은 보이지도 않고 낯선 덩치 큰 남자들이 사무실 소파에 앉아 껌을 씹으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저씨가 이 사장 애비쇼? 당신 아들이 우리 돈 3천만 원 빌려가서 연락 두절인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놈들이 내민 차용증에는 아들놈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선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애비야, 이놈아, 어디 있느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들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술 배워 사장 소리 듣겠다던 그 효자 아들은 어디 가고 부모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도박과 술로 탕진한 괴물만 남았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식이 눈물 흘리며 무릎 꿇을 때 그게 진심이 아니라 부모의 마지막 주머니를 털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시골 노인네들 돈 뜯어내는 게 제일 쉽다는 그 무서운 현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이 깊도록 팔복동 골목골목을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들놈이 자주 간다던 식당, 술집을 다 뒤졌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그놈, 안 본 지 꽤 됐는데 돈 빌려간 거나 갚으라고 전해줘요. 3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남들에게는 사기꾼, 노름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오한이 드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공포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은 이미 공업사 기계들까지 몰래 팔아치우고 야반도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제 휴대전화에는 아들이 남긴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해 떠납니다. 찾지 마세요. 죄송하다는 그 짧은 세 글자가 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일흔 넘은 나이에 빈 2억 원을 떠안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우리 부부.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당한 배신은 칼에 찔린 상처보다 훨씬 깊고 진물이 났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몸의 이상이었습니다. 충격 때문이었는지 그날 밤 저는 전주공단 한복판에서 쓰러졌고 행인이 신고해준 덕분에 겨우 119 구급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누굴 위해 흙을 파고 누굴 위해 허리가 굽도록 일했나?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거신 분들 계시죠? 설마 내 자식이 그러겠어? 네, 제 아들도 전북 김제에서 알아주는 효자 소리 듣던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 앞에서는 자식도 남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돈이 떨어지고 나면 그 예쁘던 자식 얼굴이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게 변합니다. 이제 저는 이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제 집과 밭,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다 잃어버린 이 처참한 상황에서 제가 내린 마지막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뜨니 천장이 하얗디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에 여기가 병원이구나 싶었죠. 옆을 보니 밤새 한잠도 못 잤는지 아내 선자 눈이 떼꾸나게 들어가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여보, 정신이 좀 들어? 이제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데 차라리 이대로 눈이 안 떠졌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2억 원의 대출 이자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농협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독촉 전화가 오고 전주 팔복동 공단에서 만난 그 사채업자 놈들의 험악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70 넘은 노인네가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며 야반도주한 아들놈을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혹시라도 그놈들이 김제 시골집까지 찾아와서 아내 선자를 겁주지는 않을까, 평생 일궈온 우리 집 마당에 빨간 딱지가 붙지는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자식놈은 자식놈이고 나랑 선자는 살아야겠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원비 몇만 원이 아까워 하루 만에 퇴원을 하고 김제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벌써 소문이 다 났는지 동네 노인네들이 정자나무 아래 모여서 우리를 힐끗거리대요. 춘섭이네 아들이 사고 쳤다며? 집이랑 밭이랑 다 날리게 생겼다던데. 쯧쯧.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들 사장님 됐다고 바카스 돌리고 자랑할 때 그 사람들은 이미 뒤에서 쑥덕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대문에 도착하니 정말로 노란색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법원에서 보낸 경매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아들은 제 전화번호를 차단했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우리가 믿을 곳은 이제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아내 선자는 그 종이를 손으로 북북 찢으며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자식 잘 되라고 빌려준 것뿐인데. 선자의 절규가 텅 빈 마당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전등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내랑 같이 약이라도 먹고 끝낼까 하는 모진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장화를 신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단 한 푼이라도 갚아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70 넘은 나이에 다시 남의 밭일하러 나갔습니다. 이씨, 이제 나이도 많은데 몸 생각해야지. 밭 주인의 동정 어린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묵묵히 배추를 뽑아 날랐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지만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 선자도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배추 밑동을 다듬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한 아내인데 다 늙어서 남의 밭에서 이 고생을 시키니 제 가슴이 찢어지대요. 막상 해보니까요, 노후에 몸 쓰는 일이 얼마나 처절한지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땀 흘려 벌어봐야 고작 몇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까지 싹싹 긁어 모아도 한 달 이자 갚기에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자. 밭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아내 선자는 대답 대신 조용히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놈이 사고 친 게 공업사뿐만이 아니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제 이름을 팔아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았던 마지막 부성애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노후를 죽인 원수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지우고 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이 부모 인생을 통째로 흔들 때는 독하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저는 그날로 자식 리스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돈 한 푼까지 빚 갚는 데 쓰고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아들놈한테는 손 안 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제 손에 남은 건 흙 묻은 장화뿐이지만 자식이라는 족쇄를 풀어버리니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밭에서 배추를 뽑고 밤에는 파초 뿌리를 캐며 대출 이자라도 보태보겠다고 뼈가 빠지게 일하던 어느 날이었죠. 우체국 집배원이 대문 앞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춘섭 씨 계십니까? 법원에서 온 특별 송달입니다. 붉은색 딱지가 붙은 봉투를 받아드는데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거기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8,240만 원이라는 거액의 채무 이행 독촉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놈이 공업사를 차릴 때 공업사에 필요한 고가의 도색 기계랑 최신식 리프트를 전부 리스로 들여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리스 계약서에 제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고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들놈이 김제 집에 내려왔을 때 제 서랍장에서 인감 도장을 몰래 훔쳐가 제 동의도 없이 서류를 꾸몄던 거였습니다. 부랴부랴 전주 시내에 있는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제가 찍은 거 아닙니다. 아들놈이 몰래 가져가서 한 건데 제가 왜 갚아야 합니까? 제 억울한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놨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였습니다. 어르신, 인감 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어르신이 보증을 선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족 간의 도용이라도 본인이 관리 소홀한 책임이 커서 이 돈을 안 갚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의 세상이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농협에 잡힌 2억 원의 대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기에 8천만 원이 넘는 리스 부채까지 더해지니 이제는 김제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리스 회사에서는 이미 제 통장이며 기초연금 나오는 계좌까지 압류를 걸겠다고 협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감도장 어디 두셨는지 지금 확인해 보실 분 계세요? 자식이라도 절대 도장 맡기지 마세요. 그 도장이 여러분 노후를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칼날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 선자가 마당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더군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독촉장을 건넸더니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아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낳았는 거야? 우리 70평생 남한테 해 끼친 적 없이 살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겨? 아내의 통곡 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전등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벽에 걸린 119 응급 키트를 보며 그냥 이 고통 끝내버릴까 하는 모진 생각이 머릿속을 수천 번도 더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놈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동네 사람까지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춘섭이 너 아들 관리 어떻게 한 거야? 내 돈 2천만 원 내놔.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들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평생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았던 김제 땅에서 졸지에 사기꾼 부모로 낙인 찍혀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죽기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자식 사업 자금 대주는 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목숨줄을 자식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숨줄이 끊어지는 소리를 그날 밤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내 선자의 하얀 머리카락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슬퍼 보이던지 우리는 그 밤을 꼬박 세우며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벼랑 끝 중에 가장 끝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독촉장 때문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하필 30년 넘게 이어온 초등학교 동창회 날이었죠. 안 가려 했습니다. 지금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네 마네 하는 판국에 술이 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아내 선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사람들은 만나야지. 혹시 알아? 누가 도움 줄지. 그 미련한 희망 하나 품고 김제 시내 보리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벌써 삼겹살이 익어가고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더군요. 근데요, 식탁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공무원 퇴직해서 매달 연금이 300만 원씩 나온다며 금반지 낀 손을 흔들어대고, 누구는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상무로 승진해서 용돈으로 보험을 들어줬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하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회장 맡은 놈이 제 앞에 장부를 툭 던지더니 그러더군요. 춘섭아, 너 저번 달이랑 이번 달 회비 5만 원씩 안 냈더라. 아무리 자식이 사고 쳐도 5만 원 낼 돈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한마디에 왁자지껄하던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눈동자가 제 낡은 점퍼와 흙 묻은 운동화로 쏠리는데 그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래. 금방 낼게.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라 비수였습니다. 야, 춘섭아. 솔직히 말해서 너 기초연금 32만 원 받아서 연명한다며? 우리가 너 불쌍해서 부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밥값도 못 내면서 앉아있는 건 민폐 아니냐? 30년을 형님 아우하며 지낸 놈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놈들한테 저는 친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을 확인하기 위한 불행한 표본일 뿐이었던 겁니다. 제가 잘 나갈 땐 형님 소리하며 따라다니던 놈들이 제가 바닥으로 추락하니 기다렸다는 듯 밟아버리더라고요. 자식 교육 잘못시킨 죄지 뭐. 등 뒤로 들리는 그 비웃음 소리에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존심 굽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에 대한 환멸을 견디는 거였습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찬바람이 가슴속으로 쌩하게 몰아치더군요. 내가 저런 놈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아까운 돈을 써가며 회비를 냈나? 허탈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 노후에 돈 없으면 친구는 그저 나를 뜯어먹는 파리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30년 넘게 저장되어 있던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 선자가 거실에서 졸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여보, 친구들이 뭐래? 도와준다는 사람 없어?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자야, 이제 우리한테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다. 우리 둘만 남았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생각과 달랐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들놈이 제 이름을 팔아빌린 빚이며 연대보증 서류들을 들고 지원금이나 법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대출 원금 2억에 리스 부채 8천만 원. 이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했죠. 저는 먼저 아들을 실종 신고하고 가출인으로 등록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우리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제가 아끼던 300평 밭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조상님 뵐 면목은 없었지만 지금 아내와 살고 있는 이 전원주택 하나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70대의 빚더미에 앉으면 세상이 끝난 것 같죠? 근데요, 진짜 끝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못 끊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날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과 친구라는 탈을 쓴 악마들을 제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비록 손에는 흙먼지만 남았고 통장은 비었지만 제 영혼만큼은 70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합니다. 이 지옥 같은 빚잔치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아내 선자와 따뜻한 밥 한 끼 편히 먹는 그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김제만경 벌판 끝자락에 있던 제 분신 같은 300평 밭을 내놨습니다. 조상님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죽어도 안 팔려고 버텼는데 경매로 집까지 날아가게 생긴 판국에 더는 고집 피울 수가 없더라고요. 금매로 내놓으니 시세보다 깎여서 딱 1억 원에 팔렸습니다. 대출 원금 2억 원 중에 절반을 갚고 나니 농협 직원이 그러대요. 어르신, 이제 이자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 땀방울이 밴 흙이 종이 한 장으로 변해 은행 창고 안으로 사라지는 걸 보니 내가 참 못난 애비구나 싶어 자꾸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옆에 앉은 선자도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흐느끼더군요. 근데요, 그 서러움도 잠시였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통이 비어있고 다음 달 갚아야 할 남은 빚이 산더미였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70 넘은 노인네가 땅 판 돈으로 빚일부 갚았다고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남은 원금 1억 원에 리스 부채 8천만 원. 이걸 갚으려면 저는 다시 일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김제시내 공사 현장 나갈 거야. 잡부 일이라도 하면 하루에 12만 원은 준다대. 제 말에 아내 선자가 말리려다 말고 그저 제 거친 손등만 어루만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김제인력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낡은 각반을 차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던지요. 현장에 가니 저보다 20살은 어린 양반들이 어이 할아버지, 저기 가서 자재나 좀 치워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평생 내 땅에서 주인 소리 들으며 살던 제가 남의 집 짓는 현장에서 짐짝 취급을 당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1시간만 벽돌을 날라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구석자리에 앉아 선자가 싸준 차가운 멸치볶음 도시락을 먹는데 모래바람이 입안으로 씹히대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들놈 사장님 됐다고 으스대며 동네방네 바카스 돌릴 때 이 땀 흘리는 12만 원의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땀범벅이 된 채 하루 일을 마치고 손에 쥔 현금 12만 원. 그 돈을 주머니에 넣는데 아들놈이 주던 50만 원 용돈 봉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 돈으로 빚 갚고 생활비 하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현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시작한 머슴살이였지만 이상하게도 잠자리에 누우면 마음만큼은
아들 공업사 지어줬을 때보다 더 발을 뻗고 자게 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 한 구석에서 선자가 이웃집 마늘 까는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마늘 독에 올라 빨갛게 부어올랐는데도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여보, 고생했어라고 말해주대요. 제가 번 12만 원을 건네니 선자가 그 돈을 다리미로 펴듯 정성스럽게 펴서 낡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친구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어이 춘섭이, 너 요즘 공사판 나간다며? 창피하게 왜 그래? 어쩌다 마주친 동창놈이 혀를 끌끌 차며 비아냥거려도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빚 갚고 내 아내 밥 먹이는데 뭐가 창피하냐? 남의 돈으로 연금 자랑하는 너보다 내가 100배는 낫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비로소 탈출하게 된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은 현금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도려낼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아들놈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고 가끔 사채업자들이 전화를 걸어오지만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합니다. 법대로 해라. 나는 내 아들 버렸고 내가 빌린 돈은 내가 갚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배운 대로 딱 부러지게 말하니 그놈들도 이제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70대에 바닥을 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자식 리스크 털어내고 가짜 친구들 정리하고 나면 단돈 10만 원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공기를 마시며 현장으로 나갑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연금도 없는 불쌍한 노인이라 하겠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하고 평온한 시간입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남은 빚을 다 갚는 날, 아내 선자랑 만경강 너머로 석양을 보며 우리 참 잘 버텼다고 말할 그날 말입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장화끈을 꽉 조여맵니다. 김제 들녘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마당 한 구석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장롱 깊숙이 처박아뒀던 아들놈의 낡은 작업복과 30년 넘게 형님 아오하며 찍었던 동창회 사진들을 전부 꺼내왔습니다. 여보, 그걸 다 태우게? 선자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불길 속에 사진 한 장을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친구놈들의 얼굴이 불길에 일그러지는 걸 보는데 눈물은커녕 가슴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 들 때요. 그동안 이 빈 껍데기뿐인 자존심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고 아내 가슴에 못을 박았나 싶어 헛웃음이 났습니다. 자식은 제 인생을 갉아먹는 암덩어리였고 친구들은 그 암이 퍼지는 걸 구경하며 낄낄대는 관객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아들놈 빚 갚으려고 공사판 나간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그 잘난 동창놈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저를 강제로 내보냈더라고요. 춘섭이 놈, 이제 우리랑 급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뭐가 아쉬워서 그 모임에 나가 회비 5만 원에 벌벌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궁이 불꽃과 함께 제 인생의 모든 쓰레기 같은 인연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남은 건 이제 빚 갚아야 할 현실과 제 곁을 지키는 늙은 아내 선자뿐이었습니다. 인생은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친구도 끊기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매달 25일이면 들어오는 기초연금 부부 합산 약 60만 원. 이게 예전에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푼돈인 줄 알았는데 빚쟁이들에게 쫓겨보니 이 돈만큼 고마운 복지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노가다판에서 번 일당과 아내 선자가 텃밭에서 키운 배추랑 물을 시장에 내다 파니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은 손에 쥐게 됐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남의 시선만 포기하면 노후에 150만 원이면 두 식구 차고 넘치게 삽니다. 비싼 옷 입을 일 없고 동창회 가서 비싼 술값 낼 일 없으니 돈 쓸 곳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대출 원금을 갚아나가는 속도는 더디지만 매달 이자가 줄어드는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아들놈 성공해서 수백만 원씩 용돈 줄 날만 기다렸는데 지금은 제 손으로 번 만 원 한 장이 더 소중하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끔 시장에서 옛 친구들을 마주칠 때면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습니다. 번쩍이는 옷을 입고 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는 그 눈빛들. 하지만 이제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어이 춘섭이 아직도 그러고 사냐? 비아냥거리는 놈에게 저는 흙 묻은 손으로 쌈짓돈을 보여주며 웃어줍니다. 내 힘으로 번 돈이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떳떳하게 사니 세상 편하다. 그렇게 한마디 던져주니 오히려 그놈들이 당황해서 도망가대요. 집으로 돌아와 씻고 나면 아내 선자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합니다. 예전에는 아들놈 걱정에 친구들 눈치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죠. 지금은 멸치 대가리 넣고 끓인 찌개 하나만 있어도 아내와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도 빚 50만 원 더 갚았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선자의 말에 저는 말없이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아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행복은 대단한 성공이나 자식의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인연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내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놈이 어디서 무얼 하든 이제는 제 인생의 궤도에서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냉정하다고 하시겠지만 그래야 제가 살고 선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평생 친구인데 하며 질질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그 미련이 여러분의 마지막 연금과 집을 앗아갈 겁니다. 저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주인공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자식의 자존심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의 웃음과 오늘 하루의 평온함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을 오로지 우리 부부를 위해서만 쓸 겁니다. 빚을 다 갚는 그날, 우리 둘이서 김제평야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우리 참 잘 살았다고 말할 겁니다. 인생 71년 만에 깨달은 이 평범한 진실이 제 남은 노후의 가장 든든한 지원금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 70줄의 전 재산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아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설마 내 자식이 그럴까? 우리 친구들은 의리가 있어.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제가 오늘 제 가슴을 후벼 파서 얻은 뼈아픈 조언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피 맺힌 유언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요, 자식은 평생 함께 갈 동반자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일 뿐이라는 겁니다. 손님한테 내 전 재산을 내어주고 안방까지 내주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들놈 눈물 한 방울에 속아 제 평생의 보험이자 생명줄이었던 집과 밭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내 성공이다라는 미련한 착각뿐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노후의 부모에게 자식은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기생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사업한다, 장사한다 하며 돈 요구할 때 그건 효도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깎아먹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부모가 빈털터리가 되면 자식은 미안해서라도 더 멀어집니다. 결국 돈 잃고 사람 잃는 지름길이 자식에게 올인하는 겁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자식도 나를 부모로 대접한다는 이 냉혹한 진실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조언은 친구 관계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30년 지기? 형님 아우. 그거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고 자식 자랑할 거 있을 때나 유효한 겁니다. 제가 회비 5만 원 못 냈다고 모욕당할 때 그 30년 우정은 휴지 조각보다 가볍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노후에 친구들 만나서 남과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혼자 산책하고 텃밭 가꾸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고 돈도 굳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은 제 걱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 불행을 보며 본인들의 안위와 연금 액수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은근히 깔보는 인연이 있다면 오늘 당장 전화번호를 지우세요. 그 사람들 없어도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아내랑 단둘이 오순도순 사는 재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에서 주는 복지와 지원금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희 부부가 지금 버티는 힘은 남들이 푼돈이라 비웃던 기초연금 60여만 원입니다. 젊을 때 아무리 큰 돈 벌었어도 노후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현금 흐름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식한테 수억 원 줘서 날리느니 그 돈 끝까지 쥐고 계시면서 내 몸 하나 건사하는 데 쓰세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야 죽을 때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아 처음엔 참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 끊어내고 나니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들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김제신의 공사 현장으로 나갑니다. 몸은 고되지만 제 힘으로 벌어오는 일당과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이 삶이 아들놈 성공만 바라보며 가슴 졸이던 예전보다 100배는 더 행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후 자금의 진실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확실한 현금.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식의 눈물에 속지 마시고 친구의 자랑에 기죽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번 돈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공한 노후입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처절하게 남은 빚을 갚을 것이고 절대로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저를 지키고 제 아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 인생의 가을은 찬 바람이 불어 쌀쌀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은 맑고 투명합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가짜 인연과 가짜 희망을 다 태워버리시고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춘섭 씨의 눈물 섞인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노후를 찾았다는 춘섭 씨의 말이 유독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지금 혹시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춘섭 씨가 전한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식은 내 노후의 보험이 아닙니다. 둘째, 나를 갉아먹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셋째, 내 수중의 현금이 가장 확실한 복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냉철한 깨달음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자식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구하는 가장 큰 지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시니어들의 진짜 경험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